이제 친일파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까지 하게 되는 눈으로 욕을 하고 계신데 지금.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피가 자작자작했다. 말로 푸는 동학농민혁명사 썰 1894. 오늘의 키워드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항일입니다. 항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이병규 선생님은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항일하면 동학농민혁명. 네, 뭘 해도 동학으로 연기를 지으시는. 네. 1차 봉기는 반봉건이었지만 2차 봉기는 외세를 물리치려는 네.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축약해서 설명하면 반봉건, 반외세 그렇잖아요. 1차 봉기는 안핵사 이용태 만행 이후에 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무장기포를 시작으로 전주 화약까지의 사건이 이제 1차 봉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전주 화약 이후 2차 봉기가 이제 항일운동이 하나로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일본의 경복궁 점령 사건 네. 이때부터 이제 2차 봉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의 왕궁에 침범해서 국왕을 거의 인질로 잡고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모멸스럽기도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그거 우리 대응도 못했잖아요. 네. 우리 일본이 이후에 개화 정권을 만들어 조선의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고 주도하게 되면서 당시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척의 봉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SNS나 뉴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비둘기 막 날리고 이런 건 아닌가요? 비둘기까지는 날리진 않은 것 같고요. 의외로 당시 조선시대에도 이런 전달이 뭐 몇 달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네. 그때도 있었군요. 그럼 뭐 통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편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어떤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글로 쓰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의외로 중요한 이슈들은 다들 공유하고 있었다.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게 1차 봉기 때의 지역과 2차 봉기 때의 지역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봉기의 과정은 분명한 목표가 조선왕조 지배 질서 체제의 모순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핵심적 세력은 전라도 네.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차 봉기의 경우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 또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봉준 장군도 2차 봉기 때 바로 나오나요? 그 척의 봉기가 일어난 전봉준의 입장은 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당시에 농민군의 세력이 그렇게 조직된 훈련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보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촉매자 역할을 했던 것은 대원군의 물지가 그런 어떤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원군 밀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원군 효요문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원군 효요문이 나온 배경은 이 대원군 일파가 3번에 걸쳐가지고 정변 계획을 시도를 해요. 끊임없이 그 정변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다 실패를 해요. 8월 말에 또 최종적으로 이 정변 계획을 시도하는 게 이제 탄로가 나가지고 개화파 세력이라든가 일본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한 거죠. 내가 이제 효요문을 써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개화파 정권이나 그 일본은 이 대원군 효요문을 전국에 뿌립니다. 대원군이 해산하라고 했으니까 농민군으로 하여금 해산하라고 막 또 요구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원군은 이건 내 본뜻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밀사들한테 그 밀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밀지 내용은 서울로 북상을 하라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대원군이 이제 농민군에게도 밀지를 보내고 일부 유생들에게도 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요? 이때 대원군 밀지의 답을
하는 유생들은 대단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네, 그렇죠. 농민이랑 손을 잡고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당시 이제 양반들의 한계가 그런 지점에서 있어서 대원군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봉주는 그 전까지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밀집받고 나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계기, 네, 동력 같은 게 생겼겠네요. 명분도 생기고 네. 일반 백성들도 봉기를 하고 김계남도 봉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대원군의 밀지가 오기도 하고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했고 네. 물론 이제 전봉준의 경우 언젠가는 봉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9월 5일 날 당시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송이옥이 대원군 효요부를 가져온 사람, 그다음에 밀지를 가져온 사람 연달아 그걸 만나게 돼. 그래서 이제 송이옥이 9월 6일 날 태인에 있었던 전봉준한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이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다. 해가지고 태인에 있던 그 전봉준이 급히 삼내로 나옵니다. 대원군 밀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서울의 어떤 상황도 얘기 듣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9월 10일 날 삼내에다가 재봉기를 위한 대도수를 설치하고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모읍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동학농민혁명의 그 시작이 된 것이죠. 전봉주는 그러면 이제 이 봉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2차 봉기의 목표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기 때문에 2차 봉기에 준비하는 지점을 삼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내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 삼내는 전라도에서 서울을 향해 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이 이곳으로 모일 수 있었고 또 삼내는 평야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소로 정했습니다. 좋은 기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네요. 교통도 좋고 장소도 넓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9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이때 모인 숫자가 한 4,000명 이렇게 되면서 죽창을 만들기도 하고 네. 부녀자들에게는 옷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쇠가죽. 소의 가죽, 예,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장화나 뭐 뭔가 신발 같은 걸 신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육포 같은 걸 먹지 않았을까요? 쇠가죽에다가 밥을 해서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소 가죽에다가 밥을 가죽을 뒤로 해가지고 소 가죽을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쇠 가죽까지 챙기고 2차 봉기를 하러 갈 시간이네요.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좀 기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도에 있는 동학 세력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차 봉기 때는 전라도 지역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이 이끄는 농민군만 참여했다면 네. 2차 봉기 때는 최시영이 이끄는 동학 교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시영의 교단과 전봉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짝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따르게 되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도 네. 아마 전봉준의 설득, 누군가를 보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런데 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다 짓밟는데 우리가 여기서 외부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 것이다. 아마 이런 논리로서 최시영을 설득을 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에 최시영이 좀 거리를 둔 이유 중에 하나가 1871년 일필제 난 때도 이 동학도들이 엄청 깨졌거든요. 그리고 1892년부터 3년에 걸친 동학교조신혼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큰 소득 없이 그 실패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최시영이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겁니다. 청해전쟁 그 이후에 이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위기잖아요. 아주 보국 안민의 그 절체절명의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하일이라든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서장옥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그 최시영을 설득을 하고 삼내에 있었던 그 전봉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협력해서 국난을 극복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시영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시영이 이제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농민군을 이끌고 그럴 상황은 아니어서 그 손병희에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논산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합류하면서 서울로 향하게 돼서 경복궁을 침범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로가 이제 시작됩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탐관오리를 무찌러 가는 것과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무찌러 가는 것과 어떤 마음이 더 불타올랐을까? 이 지금 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미 이제 자기 목숨을 결국은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한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00명이라고 하셨는데 4,000명이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렇죠. 합류하는 숫자들은 많았나요, 그러면? 손병희와 전봉준이 함께 합류한 농민군의 숫자가 3만에서 5만 정도. 그래서 실제 우금치 전투의 숫자가 3만에서 5만 정도.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라도에서 이 아래쪽부터 쭉 올라가서 확장된 숫자, 그 다음에 충청도의 숫자, 이런 숫자가 계속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봉기를 하게 되자 조선 정부도 그 토벌군을 조직합니다. 축산부사 이두항을 이제 장현 영관으로 지명하고 토벌군을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진압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이두항은 네, 친일파로 맞습니다. 유명한. 그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을 토벌을 대단히 잔혹하게 하게 되고 첫 손가락이 1등이네요. 지금 손가락 안에 네. 그 정도로 잔혹하게 하고 이후의 행적도 보면 1905년, 7년 이후부터 일제 병탄 되기 전까지 네. 항일 의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또 의병을 탄압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고 야. 그 이후에는 이제 친일파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까지 하게 되는 화려하시네요. 화려한 역할을 한 사람이어서 기회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으로 욕을 하고 네. 계신데 지금. 좀 울분이 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네. 누릴 것을 너무 잘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전주의 그 기린봉에 네. 지금 묘가 있는데 네. 그 들리는 말로는 그 묘가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덤도 너무 잘 남아 있고 지금 다 힘을 합해서 일본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힘을 빼고 또 우리 민족에게 같이 총칼을 겨누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동학농민혁명군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외세를 데리고 와서 자국민을 죽이려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일단 좀 어이없는데 자꾸 이게 반복된다는 것도 참 그렇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 일본군 훈령을 보면은 동학당을 격파해서 그 네. 화근을 멸해서 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사람을 체포해서 일본 공사관으로 압송해라, 이런 지시가 내리고 이제 일개 대대가 와가지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세 방면으로 서울에서부터 진압 경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경로를 세 군데로 나눴다는 건 2차 봉기에 거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분산됐다는 의미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군이 봉기를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네, 네.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요? 네, 그냥 경계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표시 안 됐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 2차 봉기가 나왔다. 네, 2차 봉기가 다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런 데도 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쪽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각지에서 일어나가지고 일본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네.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고 일본은 인천에서부터 막으러 나가는 네. 형국이네요.
경상도의 경우에는 김천, 아, 김천. 저 네, 고향이 김천입니다. 김천 제 고향에서도 2차 봉기 됐다니까 좀 자랑스럽네요. 상당히 농민군의 활동이 있어서 김천의 경우에는 소모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진압 조직을 만들어요. 소모영.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지만 끝내 이제 승리하지는 못하고 소모 사실이라는 사료가 나왔는데 네. 세계 기록유산에도 포함됐습니다. 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을 네, 그리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아놓은 사료. 그 적의 입장에서 쓰인 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보이니까 네,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동학에 대한 정보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도는 아까 그 한 번 등장한 그 빌런 이도항이 원래 관직이 축산부사였어요. 아, 이게 축산 경기도에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나중에 이도항은 이제 여기 축산부사로부터 해가지고 실제 저 전라도 아래까지 농민군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막 찾아가지고 막 죽였어요. 농민군을. 그의 만행이 시작되는 네. 것이군요. 경기도 지역에서의 큰 전투는 있지 않았고 네. 주로 이 경기도 지역의 농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충청도 세력과 이렇게 합류하는 경기도 인근에서 한양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내려와서 합류하고 내려와서 동학군 주류와 합류하려고 하는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주, 우금치 이것을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활동이 있어 특히 이제 여기 내포 지역, 태안, 서산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동학 조직이 점차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서산, 태안을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는 홍주성 전투에서 최후 전투를 벌입니다. 10월 말에. 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많은 농민군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우리가 동학 후손들 조사를 해보면 네. 이 홍주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증언으로, 구전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홍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글로 몰렸다. 네. 남한테 몰렸기 네. 때문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뭐 아마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총을 맞아서 집에 와서 이틀 후에 돌아가 그 10월 28, 29 전투하고 집에 와서 11월 2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홍성 전투에서 싸우셨다는 얘기만 네. 들은 거죠. 이제 여기 강원도 경우에는 네. 강원도 홍천에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에서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 희생을 당한 곳이 바로 그 자작고개라고 합니다. 자작고개. 예. 자작나무가 많아서 자작고개인가요? 홍천 풍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고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를 했고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피가 자작자작 했다. 그런 의미로 자작고개라는 그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농민군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에 약 한 수천 명 정도의 농민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명이 진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많게는 1000여 명 정도 혹은 800명 정도의 농민군들이 이 진등 자작고개 일대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많은 농민군들이 체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 자작고개라는 명칭도 농민군들이 일설에 하면은 그날 농민군들이 흘린 피가 이 고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 가지고 땅이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이제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이 서석 풍암리 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들을 이렇게 위령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세운 보기 드문 그런 어떤 이 기념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황해도 쪽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황해도 쪽에서도 2차 봉기 일어났나요? 황해도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농민군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황해도 지역도 농민군들이 한때 해주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했다가 이제 다시 나오고 전체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가 봉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해주성을 공격한 선봉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 김구 선생. 김구가 그럼 되게 어린 나이에 네. 여기서 출몰을 하는 거네요? 그 18살이라고 와. 했고 김구 선생을 애기접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김구에 얽힌 이야기는 저도 하나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씨가 네.
민보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보군이었는데 김구를 딱 보고 아 얘는 이제 크게 될 놈이다. 괜찮은 놈이다 생각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하지 말자라는 미략을 하고 그래서? 지켜줬다. 그래서 실제 그 안태운 휘하에 가서 상당 기간 동안 몸을 의탁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아서 독립운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태훈 씨도 민보군이긴 했지만 네. 김구를 도와주기도 한 도와줬습니다. 거네요. 민보군이라고 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같은 백성이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민보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이 이제 전라도 남았네요. 주로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섬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후까지 항쟁을 했던 곳이 전라도 남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기록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간 과정에서의 승리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의 기록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리지만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돼요. 네. 이때 일본과 싸웠던 흔적 같은 게 어쩌면 항일 운동으로 연결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이 2차 봉기의 내용은 이제 명백하게 네. 항일 무장 투쟁이다, 항일 운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항일 운동의 성격을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리매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일 운동의 최 마지노 시점이 네. 1895년 아. 을미의병이에요. 아, 일본을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일 그런 활동을 한 을미의병을 독립유공자로 포함을 시킨다면 네. 그런 논리라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동학농민군도 이 독립유공자에 넣어서 네. 국가 차원에서 서운도 하고 또 보상과 혜택을 주고 이래야 아니, 맞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1년밖에 네. 차이 안 나는데 1년 더 쓰시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없었어요. 그것은 반란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없었고 일제히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을 1895년 을미의병부터 설정을 해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그 관행을 깨트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2차 동학농민혁명 때의 동학농민군의 적은 일본과 친일 개화파 정권이었죠. 2차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히 항일 의병 전쟁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오히려 2차 동학농민혁명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좀 더 확산이 됐을 때 한국 근대사의 어떤 맥이 제대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항일의 시작이 1894년이 아니었을까. 1894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전라도의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2차 봉기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전국적 민족적 봉기였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당시 동학농민군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들, 모든 사람들이 하늘처럼 살아가는 인권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과제이고 또 후손한테 물려줄 미래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반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